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티 가족 여러분, 교육 담당자 김동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당과 인슐린이 우리 건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대사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대사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사는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 에너지와 영양소를 이용해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화, 흡수, 대사 과정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셔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화와 흡수라는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과 같은 형태로 잘게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를 몸이 흡수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음식이 우리 몸의 연료가 될 준비를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흡수된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세포 안에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곳에 영양소를 이용해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은 먼저 해당 작용을 거쳐서 피브르산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다시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 즉 ATP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방에서 나온 지방산과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도 각자의 대사 과정을 거쳐 결국 같은 에너지 생산 경로로 합류하게 됩니다.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나온 것들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모두 ATP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ATP는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말하는 것도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뛰는 거,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뇌와 여러 장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 이 모든 활동에 끊임없이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결국엔 대사란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영양소를 이용을 하셔서요,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유지시키고 합성하는 일도 대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피부도 재생시키는 거, 호르몬도 재생시키는 것, 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거, 면역 세포를 생성하는 거, 이렇게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저장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먼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소화 분해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흡수된 영양소는 세포로 전달이 되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고 뇌 활동하고 이런 것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생명 유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저장을 시키는데요. 자, 그래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 만들고 그 몸을 유지시키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대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대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요,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용도 잘하고요, 저장도 잘하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만이 될 일도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피로가 적어지면서 건강한 체중 유지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대사의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대사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대사의 불균형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의 불균형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만을 만들게 되고요. 혈당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사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사의 균형은 무엇이 조절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이 있지만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닌데요.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세포로 보내고요. 또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건지, 이러한 들어온 에너지를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대사의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슐린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요,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세포 안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우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포도당 저장 창고인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에너지가 계속 남은 경우에는요,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인슐린은요, 단순한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할지 저장할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유지시키는 핵심 조절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딱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충분히 있는데도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ATP를 만드는데 사용할 연료가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계속 남아 혈당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도당이 우리 세포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심장이 뛰거나 근육 움직이는 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조차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균형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가 또 문제예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반복이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방 조직에 지방이 점점 커지면서 체중 증가,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지방 조직이 과도하게 배 쪽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요, 염증 물질, 그리고 또 하나 유리지방산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인슐린의 신호 전달에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은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을 만들고 증가한 지방 축적을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혈관 안에 손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면 전신에 문제가 생겨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왜 전신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음 화면에 이제 보시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인데 투시 안경으로 본 우리 몸의 모세 혈관을 약 100억 개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혈관의 길이를 합치면요. 약 10만 킬로미터. 이런 길이는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 심장, 복부, 팔, 다리 이 모든 부위에 분포된 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의 통로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뇌, 눈, 간 그 어느 장기 하나라도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 혈관 안에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리고 최종 당화 물질들이 이렇게 딱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내피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요. 우리 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이제 손상 부위로 보내게 되고요.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손상된 혈관을 다시 복구시키려는 작업인데 문제는 이렇게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 손상이 반복이 되고 또 염증 반응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이제 혈관벽에 지방과 면역세포가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다, 막혔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고요. 또 이어서 치매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눈 안에도 굉장히 많은 미세 혈관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손상이 되면 시력이 저하가 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실명이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신장 쪽에 미세 혈관이 손상이 되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신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발끝에도 당연히 혈관이 있겠죠. 그래서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처가 잘 안 나요. 그러면 궤양이나 감염이 너무나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때요?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혈당만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심장, 뇌, 눈, 간, 그리고 말초 혈관까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인 대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혈관 손상은 전신의 다양한 장기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이상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당뇨병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그 심각성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약 533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약 7명 중 1명, 약 15%가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이 넘어가시면 10명 중에 3명, 약 28%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당뇨병 전 단계예요. 아직 당뇨병으로는 이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단계라는 이름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뇨병 전 단계는 단순히 아직 당뇨병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미 혈당 조절에
이상이 나타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방심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제2의 당뇨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 단계인 사람들은 다른 질병의 이제 결과치를 보게 되면요. 콜레스테롤, 고혈압 수치가 다른 분들보다 좀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어서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 단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시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성인분들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10명 중 4명, 약 41.1%가 당뇨병 전 단계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전 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즉 지금 당뇨병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고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이 된 다음에 관리하는 것보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우리 몸의 대사 환경을 바로잡는 거, 바로 이 시기가 대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살펴보셔야 돼요.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혈당이 높여지는 과정에서 체중과 복부지방, 혈압, 콜레스테롤과 같은 여러 대사 요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53.8%가 비만이에요. 그리고 61.2%가 복부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75%, 약 75%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56% 정도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60%의 사람들이 이제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고요. 결국 당뇨병은 혼자서 오는 어떤 질환이기보다 거의 모든 질환을 다 끌고 옵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이상지지 혈증 이렇게 대사질환에 이어서 장시간이 길어지면 혈관까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 부담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쪽, 뇌, 눈, 말초 혈관까지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과 같은 대사 위험 요인을 함께 관리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를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평소 식습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혈당을 관리한다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안 먹어야겠다. 적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정답은 아닙니다. 혈당 관리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더 잘 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더 잘 먹는 걸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의 식습관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잘 먹어야 하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해당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분들의 식습관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닌 사람보다 이 전체적인 에너지, 칼로리, 이 섭취량이 오히려 적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이제 식사량 자체를 줄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식사를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빵, 면, 간식 등 먹기 쉬운 탄수화물에 손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당뇨병 유병자의 또 특징을 보게 되면 혈당을 빨리 올라가는 단순당은 잘 먹고 있지만 단백질이라던가 건강한 지방의 섭취 비율이 비당뇨병 성인에 비해서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은 높고요.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은 비당뇨병 성인에 비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단순히 전체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단순당을 이제 포함해서 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무조건 줄이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식이섬유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은 별개의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즉, 식이섬유는요, 탄수화물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식이섬유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소화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를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식이섬유, 이게 탄수화물인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잠시 탄수화물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섭취를 하셨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는 크게 단순당, 복합당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단순당은 포도당과 과당처럼 작은 당, 한 개에서 두 개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섭취를 하셨을 때 금방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는 뭐 설탕, 꿀, 사탕, 과일 주스라던가 음료, 과자, 시럽 등이 있는 가공식품에 주로 이 단순당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복합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합당은 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복합당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단순당과 달리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 포도당이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당보다는 소화 과정이 좀 느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포도당으로 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복합당을 이제 섭취를 하셨을 때 단순당보다는 좀 느리게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복합당을 먹게 되면 혈당을 무조건 천천히 올리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복합당은 다당류랑 올리고당으로 나누게 되고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다당류예요. 그래서 또 다당류 같은 경우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로 나누게 됩니다. 전분 같은 경우는 식물에 이제 포함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류로는 쌀, 옥수수, 감자 등이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분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혈당을 비교적 식이섬유보다는 빠르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글리코겐은 뭘까요?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과 근육에 이제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거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이제 보게 되시면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귀리, 보리, 채소 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굉장히 기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식이섬유가 바로 귀리 식이섬유인데요. 귀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002년에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해진 곡물입니다. 그만큼 귀리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곡물인 백미나 밀과 비교를 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귀리가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귀리에 주목할 만한 성분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불리는 베타글루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귀리 자체가 모두 이제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리에는 단백질,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리 식이섬유는 한 13에서 20%가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이 약 4에서 5%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베타글루칸은 자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의 기능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의 물리적 특징 덕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베타글루칸이 딱 섭취하게 되면 위와 소장에서 이제 소화 중에 우리 신체 물을 쫙 끌어당겨 녹으면서 점성이 높은 겔을 형성합니다. 바로 이 겔이 음식물과 소화 효소의 접촉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음식을 먹고 포도당, 당질이 이제 막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에서는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이 겔이 지연시켜주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소장에서 음식물 속 당분의 흡수와 속도를 지연시켜서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귀리 식이섬유의 역할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이섬유라는 거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에 또 먹이가 되어서 발효가 됩니다. 자, 그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단세지방산이에요. 이 단세지방산은요,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작은 지방산으로 대표적으로 뭐 아세트산, 프로피오산, 그 다음에 부티르산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세지방산은 장내 환경과 장의 그 장벽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조절하는 신호 물질로도 좀 알려져 있어요. 특히 단세지방산은 GLP-1과 같은 장 호르몬의 어떠한 조절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 등 대사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즉, 귀리 베타글루칸은 단순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몸 전체의 대사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식이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체 적용 실험에서도 귀리 식이섬유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귀리 식이섬유, 즉 베타글루칸을 5g 섭취한 그룹은 미섭취 그룹 대비 30분, 식후 30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는 귀리 식이섬유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이 장내의 수분과 결합해서 점성을 이제 형성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귀리 식이섬유라는 거는요, 이미 이제 식약처에서 기능성 원료로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귀리 식이섬유는 단순한 이 식이섬유라는 걸, 이 보충이라는 걸 넘어서 식후 혈당 반응을 관리를 시키고 건강한 혈당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용성 귀리 식이섬유, 이 베타글루칸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베타글루칸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귀리 식이섬유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섭취를 했을 때요, 장에서 물과 만나서 끈끈한 겔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겔은요, 담즙산이 다시 흡수되는 것을 줄여서 일부를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담즙산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데요. 우리 몸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 때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보자면 귀리의 베타글루칸이요, 담즙산을 배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즙산은 우리 지방 소화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담즙산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이 담즙산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하루 3g 이상의 귀리 베타글루칸을 섭취를 하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춰줄 수 있다는 이제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귀리와 일반 밀겨 섭취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일간 귀리결을 섭취하기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섭취 전 대비 총 콜레스테롤이 12.8%나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약 12% 감소, 그리고 아포 단백질이 약 13.7%나 감소가 보였습니다. 아포 단백질이 뭐냐면요, 그 동맥에 침착되어 플라그를 형성을 유도시키는 이 LDL 입자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아포 단백질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죽상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입자의 수 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포지단백이 감소하는 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조군에 해당되는 밀겨 경우에는요,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리겨 섭취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낮춰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원료는 예르마 마테인데요. 예르마 마테는 남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즐겨 마셔온 전통 허브차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차를 넘어서 이제 대사 건강과 그 다음에 혈당 관리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르마 마테는 이제 마테인, 그 다음에 클로로제닉산, 테오브로인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예르마 마테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섭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르마 마테에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성분인 마테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테인 같은 경우는 중추 신경계를 자극해서 우리의 좀 졸음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과 각성 상태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커피 대신 마테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테오브로빈. 역시 메티산틴 계열의 성분으로 주로 카카오씨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좀 섭취하고 있는 그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카페인보다는 좀 자극이 부드럽지만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요, 혈관을 좀 이완을 좀 시킨다.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과 관련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성분 중에 하나가 사포닌. 사포닌 같은 경우는 식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라던가 항염증, 지질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르마 마테 특유의 우르산 솔계 우르솔산계에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클로로젠산, 제닉산, 조금 주목해 볼 성분인데 이거는 폴리페놀 성분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혈당과 대사 건강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귀리베타글루칸이 그 GLP-1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르마 마테의 그 대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인 클로로제닉산은 GLP-1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그 혈당을 조절해주는 GLP-1이 어떻게 분비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음식물이 위를 지나 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에서는 L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음식물과 영양소가 들어왔다고 먼저 1차적으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L세포가 GLP-1이라는 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식사 후에 우리 몸의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하세요 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서 결국에는 식후에 혈당 조절을 돕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음식을 조금 천천히 내려보내세요라는 신호를 보내서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먹었습니다라는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여 식욕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GLP-1은 식후 혈당과 식욕 그리고 대사 건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의 그 클로로제닉산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그 예르바 마태의 풍부한 클로로제닉산이 장내 L세포의 반응과 GLP-1의 분비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예르바 마태의 클로로제닉산은 식사에 대한 L세포의 반응을 높여서 GLP-1의 GLP-1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전을 통해 식후 대사 조절과 혈당 관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됐는데요. 예르바 마테를 포함한 남미 허브 복합 추출물을 섭취를 했을 때 식후에 GLP-1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어서 이제 실제로 점심 식사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예르바 마테가 식후의 GLP-1과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르바 마테의 풍부한 클로로제닉산과 GLP-1의 관련 가능성도 연구가 되면서 그 작용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귀리식이 섬유와 그리고 예르바 마테를 통해 혈당과 대사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귀리 베타글루칸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발효를 통해 단세지방산과 같은 대사 건강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예르바 마테는 클로로제닉산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통해 GLP-1과 관련된 대사 조절 과정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혈당 관리와 활기찬 하루를 지원하는 원료로 마테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원료는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 대사 건강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만큼이나 언제 먹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언제 식사를 하시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얼마나 충분한 공복을 갖는지에도 이제 대사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혈당과 대사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생활 습관인 식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사 시간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간헐적 단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흔히 그냥 굶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 굶는 거. 근데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요, 무조건 오래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 24시간 중에 음식을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식사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즉, 무엇을 먹을지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언제 먹고 언제 먹지 않을지 나의 식사 시간을 정해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할까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슐린은 혈액속 포도당을 세포가 이용시키고 또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시고 밤 11시까지도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있다면
즉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자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매일 먹는다면 혈당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상황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고장이 나요.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늦은 시간에 야식과 불필요한 간식은요,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장시간 그것들이 지속이 되면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등 대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눈 떠 있는 시간 내내 식사와 간식, 야식 이런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더 심각한 거는 합병증이 생기면서 결국 혈관 건강까지 망가지고 그러면 대사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또다시 내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돼서 그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배고프겠죠. 그럼 또 단순당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악순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식사 시간 관리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좀 실천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만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긴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기보다는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시간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녁 이후에 불필요한 간식과 야식을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약 12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12시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에 따라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충분한 공복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는 가볍게 딱 기지개를 깨고 몸을 깨우면서 나만의 건강한 아침 루틴을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침에 함께 시작하기 좋은 음료가 바로 유니마테 레몬 진저인데요. 유니마테 레몬 진저에는 예르바 마테와 레몬 생강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르바 마테 같은 경우는 카페인과 클로로제닉산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 대신 또는 커피와 다른 선택지로 아침을 시작하는 아침 루틴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유니스티 제품의 유니마테 레몬 진저는요. 예르바 마테 독창적인 5단계 공정으로 이제 추출하고 정제한 마테 추출물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 포의 마테 추출물 3000mg과 생강 추출물 분말이 함유되어 있고요. 여기에 진한 생강과 이제 풍미와 상쾌한 레몬 맛을 더해 마테 특유의 풍미를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따뜻하게 즐기고 싶으실 때는요, 따뜻한 물에 또 시원하게 즐기고 싶을 때는 차갑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니마테 레몬 진저를 나만의 아침 음료 루틴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아침 루틴으로 돌아오셔서요. 아침에는 유니마테로 하루를 좀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첫 식사 전에는 이제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섭취하는 루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왜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에서는 귀리에서 얻은 식이섬유 귀리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앞서 식후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냐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귀리 베타글루칸이 이제 물과 만나면 점성이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소화관에서 음식물의 이동과 영양소의 소화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챙기는 것은 식사와 함께 들어오는 탄수화물에 대한 혈당 반응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식습관 전략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사 전 식이섬유를 조금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바로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귀리 식이섬유 4g이 함유되고 있고요. 하루 2포를 섭취할 시에 총 8g의 귀리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귀리 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여기에 비타민 B군을 비롯해 비타민 C, E, 그리고 크롬 포함해서 총 10종의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배합한 제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 오렌지 맛과 이렇게 스틱형으로 맛과 섭취 편의성까지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시는 게 좋을까요? 물은 한 200에서 300 정도의 물에 한 포를 잘 섞어서 하루에 2회 정도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섭취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특성상 드실 때 말고도 평소에 물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식사 시간 관리부터 아침 루틴, 그 다음에 식사 전 식이섬유 섭취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굶거나 또 굉장히 긴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식사 시간을 좀 정해보시고 규칙적인 식사 리듬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 불필요한 간식은 좀 줄여보시고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만들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아침 루틴을 시작하는 거, 이 작은 실천을 필그레이 팩과 함께 여러분만의 건강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